왕왕 수학원.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월 26일 저희 아들 생일이라서 상훈이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기계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인데 아까 8시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셔가지고 지금 다 엉켜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다리시다가 지금 안 하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나중에 이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1월 26일 아들 생일이라서 가족과 함께 화목한 저녁 식사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의 고민인 수학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저희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이번 수능 결과입니다. 효진 선생님한테 제가 자료조사를 맡겨냈는데 학원에 가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선생님, 수능 자료 분석한 거 있어요? 다 만들었나? 예? 내라는? 아직 다 안 했어요? 얘네 반이 안 되게 있는데 내가 내려가는 아, 결국 내 숙제는 안 했나 보다. 네, 먼저 입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라는 용어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원점수만 실제로 그 맞은 점수 그것만 이용할 경우에는 영역별, 과목별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유불리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과목 선택한 학생이 원점수 받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표준점수제입니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감안해 상대적인 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계산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 표준 점수는 계산이 높게 됩니다. 반대로 쉬울 경우에는 낮아집니다. 만약에 원점수 100점일 경우에 시험이 쉬운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 점수가 135 전후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어려웠을 때는 150점 이상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재점수라는 거를 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원점수에서 해당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누죠. 고등학생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점수를 계산할 때는 이 재점수에다가 해당 과목의 표준 편차를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균을 더해주죠. 해당하는 수치는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 시험이었을 경우에 다 맞으면 표준 점수는 쉬울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135, 어려울 땐 15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택 과목인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 50점 만점이었기 때문에 다 맞으면 표준 점수가 70점 전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분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분위는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만약 표준 점수가 110점이고 백분위가 80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상위 20%고 내 밑으로 80%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기초가 되는 등급입니다. 현재 등급제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구별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상위 4%까지가 1등급, 4에서 11%까지가 2등급, 11에서 23%까지가 3등급이 됩니다. 동점자 수가 좀 발생하면 이 비율이 조금 이제 변동이 생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제가 적용되는 국어, 한국사는 원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90점 이상이 1등급, 그 다음 80점 이상이 2등급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고요. 한국사는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 1등급,
35점 이상이 2등급, 30점 이상이 3등급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입시 용어를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이번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최상위권 성적 분포를 말씀드리면 의예과, 치의예과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 다음 그룹에 서울대 일반 학과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예와 약학이 비슷한 점수대를 형성하면서 서울대 일반과와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경향은 반도체라든지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IT 계열 학과가 굉장히 높은 점수대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중위권 대학도 굉장히 높은 점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이과 통합 수능을 실시하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의 입지가 좀 좁아졌습니다. 많이 좁아졌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등급을 통합 산정을 하다 보니까 1등급 학생 20명 있으면 그 중에 1명 정도만 문과 학생,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의예과하고 서울대 수의의 약학 점수를 이제 좀 분석한 걸 보시겠습니다. 의예과는 430에서 407점 정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430점이면 현실적으로는 수능을 굉장히 잘 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그 다음 서울대가 420에서 403점 정도에 분포하겠고 수의예과가 412에서 399, 약학이 416에서 39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와 고려대는 407점에서 390점 정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의대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지방에 그 제일 안 좋은 의대라고 하더라도 서울대를 합격할 점수가 나와야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학과의 초강세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대가 모두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 학과로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407, 고려대 406, 성균관 403, 심지어 빨간색으로 체크해놨지만 동국대 389, 국민대 388, 과기대 387입니다. 중위권 대학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대입니다. 사실 연고대에서 하위권 학과가 390점대 초반이면 합격 가능하다라고 분석이 되는 거에 비추어 본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대입니다. 네, 요즘 취업난, 경제난으로 인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의학 계열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대를 대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뽑았는데요. 최근에 제도가 바뀌면서 정말 폭풍적인 인기입니다. 그리고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부모는 푸시를 하지만 학생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이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제 희망 직종이 파악이 됐는데요. 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이런 의학 계열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IT 계열 근무를 원하긴 했지만 이게 단순 노무 직원이 아니라 전문 연구 직원이거나 아니면 경영자가 되기를 희망하더라고요. 이번 수능과 연계해서 본다면 표준 점수가 390 이상은 되어야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390점이라는 거. 그리고 이 중고생이 되면은 좀 목표가 현실 타협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교육부 자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전히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 군인, 경찰
공무원이 포함됐으니까요.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희망했던 거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고소득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의 자녀 아직 입시가 4년 이상 남았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하려면 수능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설명회 때 안내해 드리겠다 이러면 좀 많이 실망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방의대라도 합격하면 좋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의대 서울대 가기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 기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의대 가기 위한 점수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 수능 기준으로 배치표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점수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전국적으로 약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이 4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200명을 조금 넘게 뽑고 있어요. 근데 뭐 수시라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1등급이 굉장히 많고 못 봐야 2등급이 한두 개 이 정도 섞여야 실질적으로는 합격을 할 수 있으며 또 수시 지원 가능권이 일반고 기준으로는 뭐 전교 석차가 뭐 5등 이내 이 정도 돼야 일반고에서는 좀 합격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대 갈 점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서울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수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뭐 한 문제 정도 틀린다든지 뭐 이 정도 되는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인서울 의대 커트라인이 425점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서를 잘 썼을 때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조금 이제 유명한 학교들이죠. 삼룡이라고 하는 뭐 한림대, 순천향대, 인제대 이제 병원이 이제 잘 확보가 되어 있는 학교들이죠. 여기는 이제 420점 정도 맞아야 그래도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방의대, 사립의대도 410점은 나와야 그래도 합격권이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치표상에서는 407, 8점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2월 달에 거의 맨 마지막에 연락이 오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10점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막연하지만 대략 한 420점 정도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1등급이 나왔다 전제를 하고 국어, 수학, 과학의 2과목, 크게 보면 3과목이죠. 이 3개의 합이 표준점수 합이 420점이 나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420을 3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140점의 표준점수가 필요해요. 과목당 140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어가 불수능이었다라고 하는데 1등급 컷이 131점이었고 만점이 149점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과목별 표준점수 분포가 나와 있죠. 국어에서 149가 만점입니다. 131이 1등급 컷입니다. 그러면 1등급 안에서도 표준점수가 20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랬을 때 140점 이상을 맞아야 하니까 굉장히 그 등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잘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학 같은 경우에도 140점 정도 이상 맞으려면은 사실 뭐 1개 정도 틀려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국어는 뭐 한 3개 정도 이 정도 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90점대 초중반은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도 만점의 표준 점수가 물리원이 72, 화학원이 조금 쉬워서 68, 생명 72, 지구과학 74였습니다. 올해 지구과학 선택한 학생들이
조금 재미를 봤다라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지구과학의 강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과학에서 두 과목 합해가지고 140 이상이 나오면 70점 정도는 맞아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한 과목을 다 맞으면 다른 하나는 한 개 정도 틀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쉽게 한 개씩 뭐 틀렸을 때 수학의 표점이나 국어의 표점을 좀 높인다든지 뭐 이 정도 돼야 420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보통 뭐 과목별로 그냥 4%의 1등급이 아니라 2% 이내의 1등급이 나와야지 420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국어는 92에서 94, 수학 96 이상, 과학도 두 개 합해서 두 개 이하 이 정도 틀려야지 그 3용이 이상의 의대를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그 전과목 1등급 컷을 완벽하게 넘어서는 0등급의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거의 입시 학력고사나 수능 초창기 때랑은 좀 다릅니다. 보는 과목이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몇 개 안 되는 과목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인 풀이나 그냥 암기 이런 거를 시험 보지 않습니다. 평가원의 수능 출제 취지는 아주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해결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수학 문제에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주관식으로 답안을 쓰게 한다면 사실상 논술형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의 것들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들 말로 노가다형 문제를 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단순히 노가다보다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응용력과 논점 결합을 요구. 네, 420점도 어마어마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390점도 결국은 세 과목이 과목당 130점이 나와야 합니다. 국수과에서 두 과목은 커트라인 1등급, 한 과목은 2등급이라는 이야기죠. 이러나 저러나 수학 고득점 없이는 원하는 직업을 꿈꾸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문과라고 적당히 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문과 계열 구별을 하다 보니까 문과 안에서 4% 안에 들면 1등급이었거든요. 이제는 통합해서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왕왕 수학원. 아유, 깜짝 놀랐네요. 수학 정복을 위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점이 고민이다라고 연락을 해주셨던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들어보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학년 때 수학 틀을 잘 잡아야 하는데 고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쓰진 않고 그것도 눈으로만 답만 맞추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억수로 기가 찹니다. 예, 재밌네요. 저학년 과정은 쓰지 않고 답이 나오는 연산 문제가 좀 많은 편이라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저학년 과정이라 하더라도 심화 문제, 사고력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짧게라도 식을 적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문제를 잘 분석하고 읽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식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얘기죠.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자, 결국 수학 공부의 질을 높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히 연산 문제 푸는데 식 쓸 게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질을 높이다 보면 분명히 식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야 아이도 생각하는 것과 식 쓰는 것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제 이후에는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투정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하는 습관, 정리하는 습관 이게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는 학생이 되는 정말 필수 요소가 되겠습니다. 천재는 필기와 정리에 소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재가 아닌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과정을 시작한 초등학생이 빨리 시작하는 학생은 3학년, 늦게 시작하면 6학년 이럴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의 고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요
예전에 저희 때 생각하고 공부를 미리 안 시켰걸랑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고등과정 공부하는데 이 자식은 이제 중요 개념 끝났어요. 진도를 쭉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요시마가 급한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옆에 아주머니도 한 말씀 해보시죠. 쌤요, 초등이나 중등사고력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등 심화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될까요? 결국은 고등 싸움이니까 중등은 심화를 너무 달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식도 잘 못 세우고 심화도 어버어버하고 사고력은 맨날 제자리인데 말입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이 조금은 이제 각자 고민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네요. 먼저 말씀해 주신 분 어디서 많이 뵀던 분 같은데 진도가 늦으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기회가 줄었다는 점에서 뭐 당연한 거죠. 하지만 뭐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거 안 끝냈다고 뭐 많이 늦은 건 아닙니다. 중학교 입학한 다음에 방학 때 시간 많거든요. 그때 선행할 시간 충분히 있어요. 다만 이제 내신, 선행 이런 걸 좀 병행하면서 해야 하다 보니까 공부 양이 이렇게 같은 기간에 좀 많아지면서 공부 시간 투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극도로 성실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간이 모자라니까 진도를 선택하자. 그러고서 심화를 버린다. 이렇게 하면 완전 물로 배 채우는 거라 영양가 진짜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비추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라는 게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심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에서 100점이 나올 실력은 만들어야 그래도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심화는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에 못 미치는 한 70점 정도의 실력으로 다음 학년 과정을 공부하면 결국 부진 학생이 다음 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랑은 조금 달라지죠. 초등과정 때랑은. 그리고 초중등 과정의 학교 시험에 사고력 문제 거의 없습니다. 이거 공부하면 시간이나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한다 이 얘기죠. 하기 싫다 이 얘기죠. 하지만 수능에서 킬러 문제 4점짜리 3개는요 모두 심화형 사고력입니다. 준킬러 라고 하는 것도 이제 4점짜리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에 대한 그 사고력형 문제들 준비가 고3 때 1년 준비해가지고 될까요? 제가 고3 지도를 10몇 년을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아주 도배를 하고 있어요. 등급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리논술 기출문제를 조금 내신형으로 단순하게 변형을 해서 고등학교 시험에 배점 크게 해가지고 내는 일 많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 그때 가서 하면 늦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의 아이디어가 초등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103이라고 3프로 올림피아드 교재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무척 좋아합니다. 요걸로 학습을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중등 과정으로 가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상 효진이나 수준 교재에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고등에서는 일품,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이런 걸로 공부하면은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도 고등 과정에서는 그 교재들을 인재풀이나 심화 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이제 우리 학원 교재인데요. 세 번째 다룰 내용이 이제 우리 수준 영재 수학 중등 교재의 레벨이 궁금하다. 그리고 또 그거를 공부하면서 어떤 다른 걸 봐야 할 문제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수준 영재수학학원의 교재 레벨 수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원 문제집은 학기별로 총 25권의 교재를 구입했고 그 문제들을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겹치는 것을 최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리즈를 완성했는데요. 제작 기간과 비용 모두 상당했습니다. 책별로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것들을 반영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교재. 지혜 교재는 이제 개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유형 학습을 하기 위한 교재인데요. 센 수학과 개념 플러스 유형의 파워편 이 정도를 반영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경화 교재는 준심화 교재입니다. 경화 교재는 준심화 교재인데 일품, 블랙라벨, 하이레벨, 최상위 수학 이 정도의 문제들이 이제 주로 반영이 됐는데요. 블랙라벨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핵심이 되는 문제들을 주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재가 효진 교재가 되겠습니다. 효진 교재가 되는데 이 효진 교재는 A급하고 블랙라벨에서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싹 다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은 진짜 많이 풀어볼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교재입니다. 이게 심화 교재로서 아주 큰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수준 교재는 이제 중등 사고력 교재인데요. 내신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고요. A급과 블랙라벨의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몇 개 없지만 이제 효진까지 해서 다 반영을 했지만 최고 난이도 문제 요거를 몇 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교재 수능에 나왔던 문제나 아니면은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중등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좀 각색한 내용들 이런 게 있고요. 경시 과거 대비 문제집들에서 발췌한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절판됐지만 레전드급의 문제집이라고 하는 수학의 신 진짜 어려운 문제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를 발췌했습니다. 그 다음 상훈이라는 교재는 정말 K암호를 대비하기 위한 학생들한테만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학의 신과 진짜 경시 문제집들에서 이제 문제를 발췌해서 일반적인 경시 문제집들은 이제 테마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문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문제집을 사서 푼다면 뭐 A급이나 블랙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서 푼다면 이건 진짜 복습일 뿐입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를 복습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우리 학원 교재 수준은 뭐 요 정도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학교 시험 잘 보는 방법에 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료화면 보면서 한번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중학생 시험 성적 최소의 준비로 100점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걸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일단 할 게 많으니까 에너지 투자는 좀 적게 하면서 최고의 효율을 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인다, 초점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화면의 그 품질을 높여주세요. 각자 지금 접속하신 기기에서 그러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다른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장비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글씨가 안 보였던 내용은 이후에 그 영상이 다시 올라오거든 그때 확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중2 과정 초등학교 때 공부하고 안 했는데요. 내신 걱정이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들 시작이 되더라고요. 중2 시험의 성적은 특목고로 가기 위한 뭐 자료로 반영이 된다. 중2 거부터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유학년제 시스템에서는 인생 첫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지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누구나 100점을 바라고 기대하지만 준비는 사실 100점에 못 미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100점이 나오려면요. A급이나 블랙라벨 같은 문제집을 아주 반사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만큼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생각이 잘 안 나는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리거나 했던 것 중에 그런 건 이제 뭘 묻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급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술술술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이만큼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내신이 안 나왔다 이러면서 답답해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학원 교재 중에 효진 교재를 학습할 때 오답 노트를 여러 번 쓰면서 정리했다면 아마 쉽게 100점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 심화를 이제 실력 정석으로 하는 거냐라고들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자, 뭐 예비 중이 이 정도 되면 이제 고등 상하 같은 경우에 개념 한번 돌았고 이제 심화하는 시점인 학생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실력 정석 보는 거냐 아니면 그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사실 대치동의 많은 학원들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이 고등과정 교재가 한약에 다르게 놀아요. 원래는 하나의 과정이면 이제 같은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다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쉬운 것만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는 어려운 것만 가르치는 거죠. 물론 여러 번 반복하면 결국은 늘게 하겠지만 중학교 때 처음부터 체계가 잘 안 잡혀서 고등학교 때 고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 실력 정석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교재가 뭐 한 두세 단계씩 더 돼 있는 게 문제가 넘쳐납니다. 정석은 진짜 개념과 체계가 진짜 고등수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력 정석은 이제 더 이상 심화는 아니고 그냥 준심화입니다. 실력 정석이 고등 일품 교재보다 사실 쉽습니다. 그냥 설명이 좀 적은 그리고 연습 문제가 고등 내신용으로 비교적 좀 적합한 편이긴 해요. 그리고 고등 개념서를 볼 때 내지는 끝낸 직후에 유형 교재 보는 거가 진짜 필수예요. 실력 정석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중위권들 학생들이 보통 RPM 많이 보는데요. 뭐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거의 무의미한 학습지가 됩니다. 상위권은 오히려 센을 추천하겠습니다. B단계에서 틀린 문제는 다시 풀고 정리한 다음에 정석에 해당 부분에서 개념 찾아서 정리하고 정석에다가 문제의 포인트들 정리해 놓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보시게 될 내용인데 학생들의 진짜 수고와 삽질을 줄이고자 제가 정석에다가 이렇게 필기나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 다 손으로 써가지고 수업 중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단 개념하고 논점 정리가 완벽해야지 실전형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석 배울 때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지금 여기 정석 책 정리해놨는데요. 뭐 구석구석에다가 이제 문제도 그거 센에 있는 거 제가 잘라서 붙여놨고, 그 다음에 풀이나 개념들 다 보완해서,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설명했던 거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우려 붙여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진행을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이 되는 정도가 무엇이냐 궁금해들 하세요. 옛날 방식으로 엉덩이만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되냐? 아니면 1등급은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춰야 하는 거니까 어려운 것만 골라서 공부할 거냐? 뭐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점 보러 다니기, 또 쪽집게 선생님 찾아다니기, 남이 좋다는 건 다 해보기. 이게 제일 사실 문제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는데 남이 좋다는 거 다 해보고 있다 보면은 뭐 하나 다 정리가 안 되는 수가 있고 실제로 별로 좋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등급이 되는 정도 궁금해 하실 텐데, 1등급이라는 건 이제 수학 1등급 같은 경우 의대 가기 위해서는 뭐 절반의 완성이니까요. 자료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 화면에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교재를 정리하고 뭐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저희 학원 교재에서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정리해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학 왕이 돼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뭐 왕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내가 과연 왕이 될 관상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은 공부 양이 많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적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적당한 자료, 컨텐츠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너무 쉬운 것만 봐도 안 되고요. 실력에 맞지 않게 너무 어려운 것만 단기 완성 형태로 공부를 해도 안 되겠습니다. 적당한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리고 태도도 중요한데요. 숙제를 성실하게 하고 수업을 잘 듣고 필기 잘하고 정리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잘 써야 돼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거기에서부터는 오답 노트가 생명입니다. 심화가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 거기에서 어떤 한계점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통해서 그 머릿속에 내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배운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한 번 더 쓰고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그게 더 이렇게 잘 들어가게끔 해줘야 돼요. 물론 한 번 오답 노트 썼다고 해서 다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또 다시 풀었을 때 역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다시 또 쓰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줘야 합니다. 수능에서 수학 만점이 나온 학생들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오답 노트를 작성했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 예쁘게 정리하는 노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계속 반복해서 다시 쓰는 거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필기 안 하고 정리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 1학년 1학기 효진 교재인데요. 방정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이렇게 숙제를 한 다음에 맞은 거는 맞았으니까 필기 안 하고 틀린 거는 쓸 공간이 없어서 필기 안 하고 내지는 골라 쓰고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죠. 정사각형 포스트잇 같은 거를 준비해서 자기가 푼 거 위에다가 붙여놓고 필기를 해서 선생님이 알려준 거 반영을 해서 정확한 풀이안을 작성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냥 포스트잇은 없지만 포스트잇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붙여놓으면은 지금처럼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일단은 이거를 다 그려놓고 공간이 넓어서 칠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필기구도 연필이나 샤프 한 자루로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푼 거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엄마 속이긴 딱 좋죠. 이거 내가 푼 거야. 사실은 배워온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색볼펜 이용해서 깨끗하게 잘 정리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사실 좀 요령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 원래 핸드폰을 못 꺼내지만 칠판에 선생님 필기해준 거 사진 찍어가서 그 현장감을 그대로 느껴가면서 다시 푸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에다가 정리는 필수고요. 책에다 쓰는 걸 전제로 이렇게 사진 찍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할 때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칠판을 사진 찍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핸드폰을 쓰지 않더라도 그런 용도라면 충분히 허용할 만합니다. 자, 이제 다 됐네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처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부터 정리해 줘야 돼요. A 그릇에 8%의 소금을 200g, B 그릇에 12%의 소금을 300g이 있었는데 두 그릇에서 동시에 Xg의 소금물을 덜어서 서로 바꾸었다 이 얘기입니다. 바꿔놨대요. 그랬더니 농도가 서로 같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어보는 건 X입니다. 자, 일단 소금물 문제 풀 때는 포인트가 항상 어디에 있죠? 그렇죠. 소금의 양이 중요합니다. 소금의 양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양을 꼭 식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거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이 있다 생각하면 여기 검정 볼펜으로 써도 되고 연필로 써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차피 필기한 게 되니까요. 그리고 색깔로 강조하는 것만 색을 이제 쓰면 되겠네요. 자, A 그릇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8% 소금물 200g, B 그릇에는 12% 소금을 300g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쪽으로 Xg이 그냥 Xg이 아니라 농도도 같이 써볼게요. 8% 소금을 Xg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B에서 A로 또 역시 8% 소금, 여기 12%죠. 이렇게 서로 맞바꿔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새롭게 세팅된 상태를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세팅된 상태가 A 그릇에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겠네요. 기존에 8% 소금물이 몇 그램 있게 되죠? 네, 200-Xg 있게 됩니다. X는 넘어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새로 넘어온 12% 소금물이 Xg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그릇이 만들어진 게 됐고요. 그 다음 B 그릇에는 기존의 12% 소금물이 300-X, X는 넘겨줬으니까 이만큼이 있는 거고, 새로 넘어온 8% 소금물 Xg이 섞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소금의 양이 이제 얼마인지 구해줄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은 얼마죠? 위에 8% 소금물 200-X에서의 소금의 양. 자, 소금의 양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죠. 그 다음에 여기 12% 소금물 Xg에서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 곱하기 X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2% 300-Xg에서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 곱하기 300-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8% 소금물 X에서도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X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그릇의 농도가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식을 잘 세워줘야겠는데요. A의 농도와 B 그릇의 농도가 이제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봅시다.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A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합해서요, 소금물의 양은 200g이네요.
200분의 소금의 양식을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100을 곱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비에서의 농도, 전체 소금물은 300g, 소금의 양은 여기 또 100을 곱합니다. 자, 이제 양변에서 뭐 지울 거 지워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야겠죠? 동그라미 2개씩 지우죠? 분자에 있는 동그라미 100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 12, 12, 8 다 4의 배수죠? 2, 3, 3,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하고 분모에 2, 3이 있으니까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하네요. 그럼 여기는 6, 9x 이렇게 나오겠고, 우변은 6, 300x 플러스 4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1200 마이너스 3x가 되겠고요. 18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x, 여기 플러스 3x인데 잘못 써놨네요. 자, 그럼 여기 5x가 되죠. 그럼 여기는 600. 그래서 x는 120이 나옵니다. x는 120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답이 다 나온 거네요. 맞바꾼 양이 각각 120g이었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잇에 이렇게 필기를 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혹시 내가 이제 복습을 하다가 조금 이 부분은 강조해둬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강조를 해둬야 합니다. 뭐 형광펜 같은 걸로 생각이 잘 안 나는 극소가 되는 부분이 될 만한 거,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금의 양을 각각 구했다라는 거, 내가 절대 이거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생략하면은 식이 안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농도가 같으니까 진짜 농도 같다, 식세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문제 풀이의 포인트. 이렇게 소금물이 이렇게 일부씩 이렇게 덜어져 나가면서 상황이 8%에 몇 그램, 10% 몇 그램, 10% 몇 그램, 8% 몇 그램, 이렇게 네 종류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를 모두 체크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자꾸 문제를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고 풀이를 오답노트를 쓰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사고력도 좋아지고 실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써놓은 걸 보고서는 그냥 그대로 베껴쓰기,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예, 이 영상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공부는 원래 지루합니다. 차분히 앉아서 참으면서 하는 거죠. 사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학습 효과가 나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깨가 좀 안 좋아서 많이 수업을 쉬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이렇게 그 자료 화면에다가 이렇게 수업을 찍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정석 시리즈라든지 학원 심화사고력 교재, 심화교재 사고력 교재, 요것도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봄부터 계속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1031 같이 인기 있는 교재들도 계속 앞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영상을. 일단 그 1등급이 되는 정도, 1등급 사실 그 이상을 원하겠지만 결론은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 보면은 물이 다 그렇게 차 있다 하더라도 또 점점 새 나가죠. 끝났다라는 게 없습니다.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것이 또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 본선에서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10년 이상이 이제 계속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몇 가지 꼭 필요한 것들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이 되는 정도라고 해서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절대 밀리거나 빼먹지 않는다. 성실성 없이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죠. 두 번째, 필기 잘하고 정리 잘해서 시험 직전에 짧은 시간을 리마인드 가능하게 만들자. 자, 시험 직전이나 전날 본 사람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그 시험에 나올 내용을 똑같은 머리라면. 그러니까 경쟁은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남보다 유리해지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이런 거는 표시를 잘 해두고 오답 노트를 한 3번 정도를 써줘야 돼요. 나중에 봐도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또 풀면 됩니다. 감각이 좀 부족하면 연습을 더 하는 걸 추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4번째가 개념 진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심화 진도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자, 이런 거죠. 심화를 생략하는 거는 진도를 앞으로 되돌아가기는 아주 정말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5번째, 원래 수학머리가 좀 없으니까 힘들게 살지 말자. 사고력 안 한다. 심화는 좀 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력하고 교과를 이제 좀 분리해서 공부한다. 이게 심화나 사고력의 그 학습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수능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 앞에 얘기했던 2가지 공부 방법은 고등학교 가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학원은 이제 수능 100점을 배출했는데요. 그렇게 해낸 최상위권 학원으로서 지금 이곳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정말 강력한 엔진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고요. 정말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수학 공부는 일단은 머리는 다 처음에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개발하는 거는 심화나 사고력 연습이겠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개발은 했지만 시험용으로 최적화하는 거는 내가 많이 써서 잊어먹지 않게 해주는 작업일 것 같습니다. 예,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이제 여기 순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왕왕수학원. 아유, 깜짝 놀랐네요.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의 주제를 신청을 받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반영해서 설명의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초반에 방송사고가 생겨가지고 이걸 세팅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어떤 미스나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잘 준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까 딱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나서 상훈 할아버지께서 이걸 잘못 건드리셔가지고 그때 완전 이게 다 망가